자, 9주차 법인세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예제 보고 나서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보시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제5기 2019년에 사업연도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양가로 1번에 이 차를 구입한 것은 2016년 1월 1일 날에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구입가액은 1억 원이고 차량 사용자는 대표이사입니다. 자차로 구입을 했고요. 구입 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이 제재를 적용받는 차량은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승용차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15인, 즉 강제로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되고요. 강제로 5년을 상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상각 방법과 본인이 선택한 내용 연수를 가지고 이제 임의 상각 제도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1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감가상각을 무조건 5년 정액법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년도 이후인지 이전인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일단 예제에서는 16년도 이후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억 원이고요. 그럼 어때요? 감가상각비? 무조건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한 것만 세법은 인정한다라고 했었죠. 1억 곱하기 5분의 1 하면 얼마예요? 감가상각비 2천만 원 나오겠죠.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이고요. 기타 19년도 1년 동안 이 차량과 관련된 기타 비용이 또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뭐 유류비, 수선비, 뭐 기타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뭐 보험료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감가상각비 이외에 관련 비용이 2천만 원이래요. 자,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요구사항 1과 2위 그리고 요구사항 3번까지 각각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구사항 1은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때는 뭐예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전액 다 송금불산입 상여입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이 차량을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감가상각비, 기타 차량 관련 비용, 전액 다 싸그리 송금불산이 관련자에 대해서 상여 등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보험에 가입은 했어요. 하지만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세무조정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업무 사용 비율을 구해야겠죠.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구해요? 1,500만 원의 범위까지는 인정한다라고 했었죠. 업무 사용 비율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전체 차량 관련 비용이 4천만 원인데 이 중에서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이 얼마예요? 37.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4천만 원 중에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업무 미사용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차량 관련된 전체 비용 4천만 원 중에서 업무 사용 비율인 37.5%를 제외한 나머지 몇 퍼센트나가요 이거? 62.5% 요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세무조정을 해줘야겠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를 인정하겠다라는 업무 사용 비율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37.5%가 나와요. 그럼 업무에 미사용한 금액은 62.5%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전체 차량 관련 비용 중에서 62.5%만큼은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이 상여 처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대표자가 쓰고 있으니까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세무조정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 초과 세무조정이겠죠. 감가상각비 중에서 업무 사용분을 골라내 볼게요. 감가상각비 현재 2천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업무 관련 비율은 얼마예요? 죄송해요. 이거 오타죠. 0.25가 아니라 0.375. 업무 사용 비율은 37.5%죠.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0.375를 하면 7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750만 원, 즉 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정사항은 발생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보험에 가입도 했고요. 운행기록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 사용 비율을 보니까 60%가 나오게 돼요. 운행기록은 어떻게 작성이 되죠?
전체 총 주행 거리분의 업무적으로 사용한 주행 거리. 지금 현재 이 비율이 60%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나머지 요구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무조정 두 가지 해주셔야죠. 업무 미사용 금액에 대한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에 대한 송금불산입. 업무 사용 비율은 0.6, 지금 60%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업무 미사용 금액에 대한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차량 관련된 전체 비용이 4천만 원이고요. 업무 사용 비율이 60%니까 40%만큼은 업무 외적으로 사용을 했겠죠. 그러면 1,600만 원. 차량 관련된 전체 비용 중에서 1,600만 원은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대표이사 네가 개인적으로 쓴 걸로 봐서 대표이사 상여 처분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에 대한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주셔야겠죠. 감가상각비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2천만 원 곱하기 0.6 이렇게 되겠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러면 1,200만 원이 나오고요. 800만 원을 한도로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1,2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차량과 관련된 모든 경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감가상각비가 요만큼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차량 관련 비용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2천만 원 가정하고 있으니까 일자로 그냥 해볼게요. 1대1의 비율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꼼꼼한 스타일은 아닌데 사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는 업무 미사용 금액에 대한 송금불산입이었죠. 이 중에서 이 전체 금액 중에서 40%만큼은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다 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송금불산입 세무조정 해주셔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상여 등으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러면 업무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죠, 요 테두리. 이 60%만큼은 업무적으로 사용됐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업무적으로 사용한 금액 중에서 감가상각비의 한도를 골라내겠다라는 거죠. 감가상각비 현재 전체가 얼마였어요? 2천만 원이었죠. 이 중에서 40% 2, 4, 8 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상여 등으로 이미 처분이 되었어요. 그렇죠? 나머지 60% 1,600만 원 1,200만 원이죠. 1.2 1,200만 원에 대해서는 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400만 원만큼은 송금불산입 유보 처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기타 비용 한번 볼까요? 기타 비용도 어때요? 처음에 40%만큼은 어디에서? 기타 비용도 우리가 2천만 원이었잖아요. 40%인 800만 원은 어디에서 부인당했어요? 여기서 부인당했죠. 그래서 이 1,600만 원은 감가상각비 중에서 800만 원, 기타 비용 중에서 800만 원 해가지고 1,600만 원이 부인당한 거잖아요. 나머지 1.2에 대한 기타 비용은 그대로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전체 중에서 일단 업무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상여, 업무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에서는 800만 원까지만 인정, 초과되는 부분은 송금불산입 유보 등으로 처분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까지 일단 하시면 송금에 대한 내용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예제는 이 요구사항 케이스별로 반드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내용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장에 나오는 내용은 접대비와 기부금입니다. 이걸 이제 같은 챕터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개념이 범위 그리고 현물 접대나 현물 기부를 했을 때 그리고 접대비와 기부의 송금의 귀속 시기 그리고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접대비부터 보도록 할게요. 접대비에 대한 개념을 보기 전에 우리 접대비 기부금 광고 선전비에 대한 세 가지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된 비용이에요. 기부금은요, 사업과 무관한 비용입니다. 접대비는 내가 접대를 왜 해요? 나 좀 잘 봐주세요라고 접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상대방 거래처한테 잘 보이기 위한 마음에 접대를 하는 거잖아요. 광고 선전은 왜요? 불특정 다수들한테 우리 회사의 제품, 우리 회사의 서비스 등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광고 선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예요?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는 나의 매출을 더 증가시키고 싶어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렇죠?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완전히 직접적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내가 하는 이유가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요. 하지만 기부금은 뭐예요? 내가 기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부는요 사업과 무관한 거예요. 자, 내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기 어디 지방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지금 라면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홍수 난 곳에 내가 만들고 있는 그 라면을 보내줬어요.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게? 아니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업무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부라는 것은 부의 무상 이전이에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부라는 것은. 이 내용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다 전액 다 송금으로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죠. 기부금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긴 할 거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기 때문에 그냥 FM대로 하면 당연히 전액 다 송금 불산이 되어야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뭐예요? 결국 국가가 법인이 하는 기부 행위를 막는, 법인에 대한 기부 행위를 제재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부라는 건 일단 좋은 일이고 사회적으로 조금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을 법인이 한다라고 했을 때 국가 입장에서 이게 사업과 무관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막아버리면 그러면 좀 국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지만 좋은 일에 쓰이는 거니까 일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니까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이 되어야 마땅해요. 광고 선전비 보시면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송금,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접대비는요. 접대비도 원래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 경비예요. 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과다하게 쓰이게 되면 이거 소비성 경비잖아요, 사실. 너무 과다하게 쓰이게 되면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어떤 것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지 그리고 지출의 상대방은 특정인에게 하게 되면 접대라는 거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게 되면 광고 선전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뭐 거래관계 개선, 기부, 구매 의욕 자극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송금,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을 받겠지만 광고 선전비는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접대비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접대교재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이 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포인트는 일단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거래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하는 금액.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접대 아시죠? 그거예요. 항목별 접대비의 해당 여부 파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업원 단체
조합에 대한 복리시설비입니다. 그 조합단체가 별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접대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세법에서 인정을 하고요. 조합단체가 별도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은 여기 이렇게 삼성전자가 있어요. 종업원 단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별도의 법인이래요. 삼성전자도 법인이죠. 삼성전자가 종업원 단체한테 가가지고 자판기를 놔줬어요. 어때요? 법인이 또 다른 법인에게 접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왜 해요? 종업원 단체, 노조 같은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왜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요? 이 사람들 한 번에 들고 일어나면 이거 삼성전자 힘들어지잖아요. 안 굴러가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공장이라고 한다면 공장에 있는 종업원들이 있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에 가입을 해라 막 이렇게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단체가 우리 임금 올려주세요. 우리 일 안 하겠습니다. 다 때려치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나면 공장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해당 법인과 종업원 단체 사이에서 어떠한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종업원 단체에 가서 우리 회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 이렇게 종업원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거에 대한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자판기를 하나 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뭐예요? 접대비죠. 업무와 관련성 있고요. 거래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특정인에게 지급을 한 거잖아요. 뭐예요? 접대비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법인이긴 한데 이 종업원 단체가 별도의 법인이 아니에요. 그냥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그냥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냥 뭐 법인 뭐 조합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모임이래요. 모임. 이때 삼성전자가 종업원 단체에 가서 자판기를 놔줬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얘의 경비예요. 이 법인의 경비. 또는 이 자판기를 뭐 비품으로 자산으로 계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인의 자산. 즉 이때는 이 삼성전자의 경비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자판기를 자판기에 지출한 비용이. 하지만 이 종업원 단체가 별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법인한테 자판기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접대비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떠한 경우에 똑같은 자판기를 똑같은 단체한테 주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접대비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또 다른 경비나 삼성전자의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업원 단체가 별도의 법인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거 그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채권 포기액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장부에서 내가 채권을 포기를 했을 때 매출 채권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채권은 차변 잔액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오면 채권이 포기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때 장부에서 어떻게 계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법에서는 이 매출 채권이 없어질 때 다음에 따라 가지고 개정 과목을 처리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를 한 채권이다라고 한다면 이 채권에 대한 채권 포기액은 접대비로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단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를 했다라는 건 그 채무자한테 내가 뭔가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채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은 이상 이 채권을 왜 포기합니까? 100원이라는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과의 거래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그래 우리 앞으로도 오래 거래할 사람이니까 이거 내가 지금 너한테 받을 돈 있는 거 이거 내가 그냥 깨끗이 포기할게. 이건 뭐예요? 접대비죠 당연히.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업무와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채권입니다. 업무 관련성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건 대손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 대손금 충당금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공부하셨죠? 대손세액 공제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대손세액 공제 공부하실 때 그 대손 사유, 법인세법상의 대손 사유입니다. 만약에 내가 포기한 이유가 이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대손금이 되겠죠. 이때는 접대비가 아니라 대손금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이 없이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이래요. 그러면 나는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는 업무와 관련이 마찬가지로 없지만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채권을 포기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배우시게 되면 여기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현금불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경우가 발생이 되게 돼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지,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 이것에 따라서 네 가지의 케이스로 이제 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지금 접대비와 기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대손금도 물론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래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접대비로 보겠다라는 거. 업무와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포기가 된 채권이다. 이건 내가 사실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한이라는 의미보다는 포기가 된 채권이겠죠. 대손 사유라는 건 요거예요. 그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됐거나 채무자가 부도가 났거나 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래했거나 이건 뭐예요? 사실 어감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업무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채권이 아니라 포기가 된 채권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 내가 못 받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기부금이 될 거고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채권 포기액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다음의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접대비에 포함이 됩니다. 접대비 지출 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것도 당연히 접대비에 포함이 되겠죠. 아니 내가 접대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왔어요. 그 물건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한다면 그 물건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액이 붙을 거 아니에요. 1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110원 내고 사오잖아요. 이때 이 100원은 접대비 처리하고 나머지 10원은요. 어때요? 이것도 같이 접대비 처리를 하셔야죠. 왜냐면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잖아요. 매입세액으로 인정 못 받아요. 그냥 그 부가가치세액까지도 모두 다 접대비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뭔지? 사업상 증여에 이거 부가가치세법 다 공부하고 오셨죠? 사업상 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상 증여라고 하는 것은 사업적으로 내가 어떠한 재화를 공짜로 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물건 100원짜리를 줬어요. 그럼 110원을 받아와야겠죠. 근데 사업상 증여라고 하는 건 그냥 이 100원짜리의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나는 어때요? 이 주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원이라는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계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간주공급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금액도 다 접대비에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다 접대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볼까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사업상 증여에 따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현물 접대를 하는데 100원짜리의 물건이라고 해볼게요. 100원짜리의 물건을 우리가 현물로 접대를 접대를 했어요. 자, 이때 제품이 100만큼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접대비가 발생이 될 거예요. 이 제품을 이렇게 내가 공짜로 누군가한테 주게 되면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 요거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접대비로 다 보겠다 이 내용이에요. 아니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공짜로 주는데 야 내가 이거 너한테 주게 되면 나 이거 부가세 내야 되는데 그 부가세만큼은 네가 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10원만큼을 받아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그냥 팔죠. 뭘 이거를 공짜로 주면서 인심 쓰는 척하면서 공짜로 주는데 이거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만큼은 별도로 10원을 받아와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실무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그냥 주면 거기에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액까지도 그냥 내가 다 부담을 해요. 거래관계의 개선을 위해 가지고 지금 접대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된다고 야, 그 세금만큼은 좀 나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가가치세액까지도 접대비로 본다.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접대 시에 지출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이거는 아시겠죠? 이건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물건 접대하려고 샀을 때 100원짜리 물건 110원에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110원 다 접대비로 보겠다. 이 내용.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판매 부대 비용입니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부대 비용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예전 규정인데요.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까지 다 포함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사전 약정 유무에 따라서 판매 부대 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 없고요. 사전 약정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상관없이 그냥 판매와 관련된 모든 부대 비용은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예전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회의비. 통상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해요. 회의비가 무엇이냐 하면 정상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 개최 장소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가액 중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때 그거에 뭐 다가 깔아놓고 뭐 책상 세팅해놓고 앞에 프리젠테이션 할 거 이거로 막 세팅 다 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회의비예요.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죄송해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해야겠죠. 근데 통상의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또는 유흥비다라고 한다면 그건 접대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수저를 이번에 뭐 금수저와 금수저로서 막 다 세팅을 했어요. 막 접시도 막 다 금수저고요. 다가를 딱 봤는데 뭐 과자 같은 거에 막 금가루가 다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막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니까 막 이것도 막 다 막 금으로 세팅되어 있고 막 다이아가 박혀 있어요. 이거는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이잖아요. 누가 봐도. 자,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유흥주점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 단란주점 같은 데 가가지고 비싼 양주 막 다 깔아놓고 그렇게 이제 회의를 했어요. 이건 뭐예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회의비잖아요. 이렇게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유흥비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겠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용 먼저 볼게요. 타인이 부담한 접대비. 주주, 출자자 또는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을 하고 이를 손익계산상 등의 접대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송금물산이 상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개인이 지출할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 내줬다. 그 말은 뭐예요? 법인이 개인한테 그만큼의 급여나 배당 등을 더 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삼성전자가 있고요.
여기 삼성전자의 임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임원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접대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임원이 개인적으로 임원 아들의 선생님에게 금두꺼비를 선물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임원 개인적으로 쓴 접대비잖아요. 그쵸?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을 했다. 근데 이 금두꺼비를 살 때 삼성전자의 카드로 샀대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이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겠죠. 이거 쓴 사람 임원한테 상여 등으로 처분을 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정용 기증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통해 가지고 조금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가 광고 선정용 기증품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